플로리다 대 에드먼턴, 스탠리컵 결승에서 또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지난해도 이 두 팀이 만났었고, 실제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홈 아이스 어드밴티지를 에드먼턴 쪽이 가져가게 됩니다. 정규 시즌 성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이번에 홈 아이스 어드밴티지를 가져간다라는 점을 제외를 하면은 결국 이제 뭐 두 팀이 동일한 대진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2년 연속 이렇게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목을 많이 결국은 끌 수밖에 없는 대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세 라운드에서 봤을 때는 이 두 팀은 좀 확실히 이 기대보다 더 좋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결승에 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플로리다 에드먼턴 2025년 스탠리컵 결승전 한번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5일, 7일, 10일, 13일, 15일, 18일, 21일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지난 라운드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하루 걸려 그 다음 경기. 요게 이제 좀 일반적인 부분이었는데, 뭐 결승전 같은 경우에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이 되는 편이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거는 4차전이랑 5차전 들어갈 때는 또 하루 쉽니다. 이때는 왜 하루 쉬는지 잘 모르겠네. 보통 이제 이동이 하루 껴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뭐 이동을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이틀 쉬는, 이제 그럼 실제로 뭐 지금 이제 7일에서 10일, 그죠? 그리고 이제 뭐 15일, 18일, 그리고 21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틀씩 이제 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4차전이랑 5차전은 신기하게 하루 텀이 있다라는 거, 그냥 하루 걸러서 그 다음날 펼쳐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시작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9시입니다. 이스턴 타임으로 8시죠? 저녁 8시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각에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또 서부 쪽에 한다라고 해서 또 너무 늦게 시작해버리면은 또 이제 동부 쪽에서 시청률이 좀 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그냥 이제 좀 적당하게,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동부 시각 8시에 시작하면은 에드먼턴도 결국 마운틴 타입을 쓰기 때문에 6시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즐기는 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간이에요. 뭐 예를 들면 5시 시작한다, 뭐 이러면 이제 또 퍼시픽 타임이라고 하면 5시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8시니까 그냥 무난하게 양측이 즐길 수 있는, 그죠? 왜냐면 이제 동부 시간대는 저녁 8시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 저쪽 이제 에드먼턴 쪽에서도 결국은 저녁 6시라고 하면은 물론 조금 이른 시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절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요일 날 경기가 잡혀 있다라는 이게 사실은 좀 그일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각 토요일 경기가 하나 있죠. 5차전.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각 토요일 경기를 만들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차전이랑 5차전 넘어가는 거는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한다라는 거, 이건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정규 시즌 두 팀이 붙었을 때는 플로리다가 2승 0패였습니다. 두 번 다 플로리다가 승리를 거뒀고, 2월 27일, 2월 28일 이렇게 이제 두 차례 붙었었는데 두 경기 모두 한 점 차로 플로리다가 승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느낌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정규 시즌 결과 자체는 플로리다 쪽으로 좀 기우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시리즈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두 경기니까 두 경기에서 활약한 선수를 보시면 룬델 선수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5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버헤기 선수가 2골 1어시스트, 그리고 라인하트 선수도 1골 2어시스트. 근데 두 경기에서 3포인트면 괜찮죠. 그리고 커착 선수는 한 경기 출장에서 한 골이었죠. 왜냐면 이제 2월부터는 이제 포네이션스 이후부터는 커착이 이제 정규 시즌을 못 나왔기 때문에 한 경기 출장에서 한 골이었고요. 에크블레드 3어시스트, 그리고 미콜라 선수가 1골 1어시스트, 그리고 슈미트 선수가 한 골 기록을 했습니다. 뭐 각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한 점씩 나왔다라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세스 존스 나온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는 보브롭스키가 나왔는데 두 경기 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4.01에 86.0%였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공격에서 두 팀 다 어쨌든 득점이 많이 터졌던 시리즈 경기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두 명의 골리는 모두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에드먼턴 이 댈러스가 아니고 플로리다죠, 그죠? 그 수정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는데, 맥데이비드 선수가 4어시스트 올렸고 하이먼 선수가 3골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자이트 선수가 2골 1어시스트에 코너 브라운 선수가 1골, 이렇게 이제 이 득점 기여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브렉 클러크 선수가 1골 1어시스트, 에컬럼 선수가 2어시스트, 클링베리 선수가 2어시스트를 올리게 되면서 여기도 그냥 각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공격 기여 같은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컬럼, 클러크, 클링베리 이렇게 각 라인에서 분산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또 에드먼턴이 이번에는 조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은 달라졌다라기 보기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이 좀 잘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키너 선수가 5.1에 84.4%. 안 좋습니다. 보브rov스키보다 좀 안 좋은 이런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먼 선수가 뭐 이건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플레이오프 전적은 지난 결승전에 붙은 게 유일했던 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붙었는 뭐 사실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가 결승전을 이렇게 뭐 1996년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부 서부에 있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디비전 개편이 돼가지고 뭐 넘어간 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연고지에서 이제 이 연고지에서 이제 계속 팀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전한 팀이라든가 이러면은 이제 뭐 예전에라도 뭐 전신 팀에서도 붙었다라든가 그런 그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역대 이 두 팀이 붙었던 거는 작년 결승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승 3패 시리즈 스코어도 1대 0으로 이제 플로리다가 앞서간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진 관련해서 이야기거리는 2시즌 연속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만난 두 팀이 됐습니다. 뭐 이거 이제 뭐 뒤에 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 살펴보게 될 거고 2010년 이후로 백투백 스탠리컵 대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리컵 결승 대진이 나온 게 2009년입니다. 저 잘못 적었네. 그죠? 그죠? 2009년이죠. 2009년 이제 백투백 스탠리컵 결승전 대진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고요. 4시즌 연속 퍼시픽 대 애틀랜틱이 결국 스탠리컵의 이런 자웅을 겨루는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3시즌 연속 아닌가? 3시즌 연속이지. 오늘 제정신 아닙니다, 지금. 그죠? 23, 24, 25, 그죠?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또 오타가 났네. 4시즌, 3시즌 조일 2022년은 콜로라도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023년에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플로리다였고 애틀랜틱은 전부 다 이제 플로리다였고 베이거스, 에드먼턴. 이러니까 3시즌 연속 퍼시픽 대 애틀랜틱. 요렇게 이제 결승 대결이 되게 됐고요. 양 디비전 3번 시드 대결 첫 결승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이제 퍼시픽 3번, 애틀랜틱 3번이잖아요. 근데 디비전 3번 시드들이 결승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NHL 디비전이 지난 CBA 개편이었던 2013-14 시즌에 개편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플레이오프 포맷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플레이오프 포맷으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맷이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3번 시드끼리 결승에서 대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처음이다라는 거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스탠리컵 결승 요게 이제 조금은 뜨거운 감자니까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확장 이후 익스펜션 이후로부터는 이런 대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0910 0809죠. 자꾸 실수를 하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까 2010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6869 시즌에 이제 몬트리올과 세인트루이스가 백투백 스탠리컵 결승, 그리고 이제 77-78 시즌에 보스턴 몬트리올이 백투백 스탠리컵 결승, 그리고 83-84 시즌에 에드먼턴 아일랜더스, 그리고 이제 08-09 시즌에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이건 이제 2008년 플레이오프, 2009년 플레이오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08-09라고 말씀드리면 24-25 에드먼턴 플로리다. 이제 이렇게 스탠리컵 결승 백투백 대진들이 있었습니다. 확장 이후에 이렇게 있었고요. 확장 이전, 그러니까 오리지널 6 시절에는 뭐 서로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백 파이널은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32-33 시즌, 48-49 시즌, 54-56 시즌 이 해는 세 시즌 연속 스탠리컵 동일 매치업이었어요. 디트로이트의 몬트리올. 그리고 57-58 시즌, 59-60 시즌, 그리고 63-64 시즌. 요렇게 이제 뭐 확장 오리지널 6 시절에는 뭐 6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백투백 스탠리컵 결승 이거 뭐 좀 흔한 일이었었다라는 건데 지금 어쨌든 확장 이후로는 이렇게 5번이 전부입니다. 익스펜션 이후로는 이렇게 5번이 전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지금 그 맥데이비드 이야기를 하면서 크로즈비랑 누구냐 그레츠키는 두 번째 만나서 다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선별을 해서 그런 거죠. 이 선별을 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확장 시대 이후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스탠리컵 백투백 대결에서는 그 이전의 두 번에서는 이겼던 팀이 2연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몬트리올이었는데 68년, 69년 몬트리올 백투백 우승했고요. 세인트루이스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77, 78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몬트리올이 백투백으로 보스턴을 만나서 백투백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어떻게 보면은 야 그레츠키랑 크로즈비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을 그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와 백투백 했을 때는 두 번은 안 지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세히 보면은 최근 41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근데 이제 41년 이외에도 이제 뭐 이전에도 붙었었기 때문에 확장 이후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 안 졌던 거는 최근 두 번 붙었을 때 두 번 안 졌던 거지 그 전에 두 번 붙었을 때는 두 번 다 졌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이거 뭐 언론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맥데이비드가 결국 이제 뭐 그런 선수들의 뒷걸음을 받으면서 이제 두 번 안 질 수도 있지만 근데 두 번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두 번씩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뎁스 차트는 이렇게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먼 선수가 빠졌다라는 부분에서 뭐 지난 경기들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코너 브라운 선수는 다행히 라인업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누전 토킨스 같은 경우에는 서부 결승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뭐 1라인에 페리, 맥데이비드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2라인에 케인, 드라이자이트, 카파네. 근데 이제 뭐 드라이자이트 라인에도 포드콜진 카파네를 이제 기용을 하면서 조금 더 스피디함을 이제 위시를 하는 그림으로 이제 뭐 좀 변칙을 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라인에 프레드릭 헨리크 브라운 그리고 4라인에 포드콜진 얀마르크 아르비드손 선수 사실 4라인에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에드먼턴이 플레이오프 들어와서는 좀 장점이 되고 있어요. 정규 시즌에는 솔직히 아르비드손이 그렇게 썩 기대만큼의 영입에 부합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는 4라인에서 아르비드손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조금은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은 이제 에컬럼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완벽한 탑6가 구축이 됐죠. 에컬럼, 부시아르, 너스, 쿨러크 그리고 월먼, 클링베리 이제 이렇게 구축이 됐고 월먼이랑 클링베리가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경기력이 인상적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제 에콜롬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부샤르도 공격적 가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비 지역에서의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골리는 역시나 스키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이판국 들어왔다라고 해서 뭐 1라운드 좋았었던 피커들을 다시 낼 가능성은 지금 1차전에 낼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스키너가 이제 2, 3라운드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전은 스키너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에드먼턴은 이렇게 이제 라인업이 구성이 되고 있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루어스타리라는 선수가 이제 조금은 뭐 그죠 좀 변수가 있긴 있는데 일단 로드리게스, 바르코프, 라인하트의 큰 축 그리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동부 결승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버헤기, 베니, 커처 이제 요 라인 이 라인 워머우시했었죠. 전체적인 공격 득점 양상을 만들어내는 그림이라든가 피지컬 플레이로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그림이라든가 완전히 사실 이 라인이 정말 캐롤라이나 시리즈 진짜 승리를 굉장히 크게 책임졌었던 라인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 라인 이제 그대로 건재하고 3라인에 루오스타닌의 룬델, 마르샹 이제 로 라인도 있는데다가 4라인에 보크비스트 가드요비치가 아니라 그리어 선수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크비스트가 일단은 노세크랑 가드요비치 라인에 들어갔을 때 공격적으로는 힘을 쓸 수 있지만 수비적으로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리어의 빈자리를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요거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미콜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경기 쉬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없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이제 플레이오프 때 좀 정규적으로 돌아갔었던 그 탑6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포로슬링 앵크블레드, 미콜라 존스 그리고 슈미트 쿨리코프 이렇게 1, 2, 3라인 그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보브롭스키 골리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뭐 변화는 없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일진일퇴의 공방전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평균 득점은 에드먼턴이 조금 더 많고요. 근데 이제 뭐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가 잘 차단이 되는 과정이고, 근데 파워플레이는 또 에드먼턴이 또 성공률이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페널티 킬링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세이브 성공률도 91.2%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뭔가 공격 대 수비 같은 느낌의 모습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에드먼턴은 그 수비가 굴러가는 그림, 5대5 상에서 수비가 굴러가는 그림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세이브 성공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1차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위험 지역별 슈팅 퍼센티지를 바라보셔도 고득점 지역은 이제 플로리다가 많이 앞서고 있죠. 상위 1%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31.7%. 근데 이제 중간 위험 지역에서는 에드먼턴이 훨씬 좋습니다. 플로리다보다 14.7%로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출중하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거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시리즈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먼 거리에서는 또 플로리다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플로리다가 이 먼 거리에서 이제 뭐 정확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의 옵션들 자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조금 봤을 때는 1차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플로리다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관전 포인트를 툭툭툭 집으면서, 그리고 이제 키플레이어 한 명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상 이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뭐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넣으려다가 뺐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를 하고 제가 이제 뭐 매 경기 리뷰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점수적 세부적인 부분은 이번 프리뷰에선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중에 리뷰할 때는 좀 자세히 경기별로 이렇게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제 여러 양상에서 사실은 이 두 팀이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1차적인 스탯 아까 보셨지만은 좀 일진일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이제 세부 상황별로 바라봐도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이제 역시나 이제 좀 강팀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제점의 리드를 상당히 잘 지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두 팀이 수비를 하는 양상 자체는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선제골을 넣었을 때 그 리드 자체를 잘 이기면서 이기는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선제점의 이점을 잘 가져가면서 상대방을 잡아내는 모습 자체는 상당히 두 팀 다 많이 나왔습니다. 플로리다가 선제골을 득점하는 경기가 11경기 있었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에드먼턴이 9경기가 있었는데 두 팀이 승률은 비슷하죠. 그죠? 9승 7승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81.8%, 77.8%. 뭐 이제 뭐 사실 이것도 에드먼턴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도 이제 충분히 출중이 좋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에드먼턴 경기를 많이 그 이번 플레이오프 때 경기를 많이 보시면 에드먼턴이 이렇게 딱 리드를 파워플레이가 됐든 스타 플레이어들이 골을 넣어서가 됐든 이런 이제 느낌들에서 골이 딱 나왔을 때 이 리드를 굉장히 유연하게 잘 지키면서 이기는 게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리드를 잡았을 때도 뭐 리드를 안 잡았을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이 지역 탈출 자체를 어렵게 하는 느낌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게 되면서 승리를, 그러니까 이제 스무스하게 우리 분위기로 가져왔을 때는 이제 쭉쭉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들의 경기를 많이 보셨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득점 양상에서도 사실은 두 팀이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일단 한 골차 승부는 에드먼턴이 플로리다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플로리다가 한 골차 승부에 아주 능한 팀이다라는 걸 이제 제가 1라운드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 때는 사실 한 골차 승리는 한 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드먼턴 오히려 한 골차 승부가 많았었고요. 이제 승리가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두 골차 승리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세 골차 이상 승리도 두 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4경기 대 3경기, 7경기 대 6경기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별로는 좀 비슷한 그런 느낌들이 많죠, 두 팀이. 그리고 피리어드별로 득점을 살펴보셔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죠. 1피리어드에 에드먼턴이 18골을 넣으면서 리그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리고 플로리다가 17골 넣으면서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피리어드 때 누가 골을 많이 넣었나라고 하면 2피리어드는 플로리다가 골을 더 많이 넣었어요. 21골. 근데 에드먼턴도 18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2위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피리어드에도 플로리다가 27골을 넣었는데 에드먼턴이 26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서로 다 1등, 2등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두 팀이 어쨌든 좀 압도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결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기고 올라온 것도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 모든 피리어드의 득점에서 이 두 팀이 1등, 2등을 다 먹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또 이야기 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그림에서 이런 국면별로 봐도 비슷한 게 좀 많은 편이죠, 두 팀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5대5 상황에서 누가 더 골을 많이 넣었는가? 플로리다가 조금 더 많이 넣긴 했어요. 47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에드먼턴도 4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이게 적은 수가 아니고요. 참고로 이븐 스트렝스 골 랭킹을 매겨보면은 토론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5대5 상황에서 골을 매겨보면은 3위가 토론토인데 27골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 파이널 4 팀들도 있었고 이러니까 그래도 한 30골 넣고 이런 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팀이 40골 넣은 유이한 팀이었었고요. 그리고 3위 팀이랑도 지금 10골 이상, 15골 막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두 팀이 탄탄한 경기라고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5대5 상황 SAT를 바라보시면 SAT는 플로리다가 훨씬 좋아요. 얘가 이제 전체 슈팅 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로리다가 이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요건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USAT를 보면 또 비슷해요, 둘이. 오히려 이제 에드먼턴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블로킹된 슈팅 시도를 제외한 전체 슈팅 시도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에드먼턴이 괜찮아요. 이제 이런 그림에서 바라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어느 정도의 이런 양적인 운영도 괜찮게 하고 뭐 슈팅 통제도 괜찮은 편이고 이런 그림들이 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5대5 상황에서 결과도 아까 보셨지만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1위에 해당을 하는 성적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요거를 왜 가져왔냐고 하면 SAT랑 USAT를 왜 가져왔냐고 하면요. 결국은 SAT, USAT 수치가 높으면 유효 슈팅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유효 슈팅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슈팅 수가 앞서는 경기에서의 승수를 바라보시면 에드먼턴 10승,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9승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일진일퇴하는 그림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세부적으로 이런 국면적으로 해서 바라보는 그림에서는 두 팀이 뭔가 이제 좀 우열을 좀 가리기가 힘든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대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들이 살짝 이제 좀 5대5 같은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5대5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느낌도 제가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도 좀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느 쪽 선수층이 조금 더 두터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올해 에드먼턴 오일러스는 상당히 뎁스가 괜찮은 팀이죠.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헨리 크라인이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게 되면서 네임밸류 대비해서는 사실은 작년에도 하브라인 기회가 꽤 괜찮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홀러웨이 같은 친구들도 있었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에드먼턴은 좀 뎁스적으로 괜찮은 팀이죠.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세간의 인식은 뭐 드라이아이틀 맥데이비드 드라이아이틀만 막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팀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디 차이점이 나올 것인가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5골 이상 득점한 선수를 누가 제일 많이 보유를 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에드먼턴이 제일 많았습니다. 에드먼턴이 5골 이상 득점한 선수가 8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플로리다가 5명, 그리고 캐롤라이나도 4명입니다. 캐롤라이나랑도 2배 차이가 나요. 근데 캐롤라이나를 사실 뺄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서부 결승, 한쪽 서부 결승 왔을 때 이쪽 동부 결승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근데 1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포인트를 10포인트 이상 올린 득점자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건 또 플로리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10명 있거든요. 이제 10포인트 넘게 득점한 선수가 10명이나 있는데 에드먼턴은 7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댈러스는 5명이에요. 2배 차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왜 5대5로 나오는지, 그리고 국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이제 선수들의 이제 결과를 낸 뎁스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제 누가 조금 더 이제 선수층에서의 이런 여러 라인에서 득점이 터질 수 있는 부분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최고의 홈팀 대 최고의 어웨이팀. 뭐 원정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홈이라고 써서 그냥 어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홈 최고 승률을 자랑한 팀이 사실상 에드먼턴이에요. 사실상 에드먼턴. 왜 사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홈 승률 100%였는데 3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뺐고 사실상 실질적인 1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댈러스가 이제 홈 승수는 제일 많았거든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홈에서 7승 3패를 해서 70%였는데 에드먼턴이랑 위니펙은 6승 1패로 85.1%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홈 승률이 엄청나게 좋은 편이었었죠. 에드먼턴이. 위니펙도 좋은데.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원정 승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했을 때의 원정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웨이 팀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오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만나면서 어웨이 팀들의 이런 승률, 그죠? 어웨이 성적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1라운드 LA 그리고 2라운드 베이거스, 3라운드 댈러스를 잡았잖아요. 근데 LA를 제외를 하면은요, 댈러스랑 베이거스는 사실은 그 어웨이 승률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리그 8위, 10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거든요.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물론 이제 정말 초월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면 뭐 22승 19패, 21승 20패 이거 보니까 뭐 리그에서 8위, 그죠? 그리고 리그에서 10위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팀들을 상대로도 결국은 그런 팀들이 우리 홈에, 그러니까 원정 승률이 괜찮은 팀들이 홈에 왔을 때도 그런 팀들을 잘 잡고 이기는 모습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요걸 좀 노가다에서 찾아보니까 NHL 역대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홈에서 6승 이상 거두면서 승률 80% 이상 거둔 팀이 42팀이 있었어요. 42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홈에서 6승밖에 못, 그러니까 승 숫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적게 찍힌 건데, 일단 어쨌든 홈에서 6승 이상을 거두면서 승률이 80% 이상 팀이 42팀이 있었습니다. NHL 역사상, 플레이오프 역사상. 근데 이 42팀 중에 스탠리컵을 우승한 팀이 23팀이고요. 스탠리컵 결승까지 간 팀이 12팀이에요. 그러니까 35팀이. 이 42팀 중에 35팀이 스탠리컵 결승에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웨이 8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홈 그겁니다. 이거 복부 해오다가 잘못된 거예요. 밑에 설명은. 잠깐만요. 이거 그냥 이제 수정하고 가자. 네. 수정하고 갑시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홈에서 승률이 잘 나오는 것도. 그죠? 이거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6승밖에 안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승이나 뭐 12승 이러면 더 예뻤겠지만, 12승이면 다 이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10승 정도 이랬으면 더 예뻤겠지만, 그래도 6승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왜냐면 이제 결국은 12승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홈에서 6경기를 잘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들이 나왔다. 42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어쨌든 스탠리컵을 땄으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럼 플로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 NHL 올 시즌 원정 최고 승률입니다. 그죠? 8승 2패. 이 팀은 이제 승수도 많아요. 그죠? 아까 이제 에드먼턴은 승수는 좀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승률이 1패였으니까 굉장히 6승 1패였으니까 승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는 이제 승수도 많고 승률도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8승 2패를 했고 10경기 중에 8승 2패를 했고 승률이 80%에 육박을 하고 2위가 에드먼턴인데 6승 3패였어요. 이것도 좋죠. 그죠? 이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3위가 캐롤라이나인데 4승 3패. 예, 원정에 4승 3패를 어웨이에서 4승 3패를 했다는 겁니다. 57.1%. 근데 플로리다가 이번 플레이오프 원정 주요 스탯, 팀 1차 주요 스탯 랭킹이 살벌한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원정에서 막 5번씩 평균 때려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평균 2.1 실점하고 있고, 파워플레이도 42% 넘고, 페널티킬로 80,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로 초월적인 스탯이 나왔던 거고, 참고로 플로리다가 잡은 팀들. 그죠? 플로리다가 결국 이제 원정을 가서 잡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홈팀으로 쳐들어가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홈팀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 이 팀들의 정규 시즌에서의 홈 승률인데 이 팀이 캐롤라이나가 홈에서 31승 10패를 해서 75.6%였는데 잡았죠.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29승 12패를 했는데 그래서 홈 승률이 70.7%의 팀이거든요. 잡혔죠.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27승 14패를 하면서 65.9%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리그에서 1위, 4위, 7위에 해당하는 승률입니다. 아까 에드먼턴보다 좋죠. 그래서 좀 빡셉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최강의 어웨이 팀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 그 부분이고 참고로 NHL 역대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어웨이 8승 이상 거둔 팀이 25팀 있었거든요. 아까보다 숫자가 적죠. 아까는 이제 6승의 승률 80%라는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딱 8승 이상. 그냥 딱 8승 이상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25팀 있었거든요. 근데 이 25팀 중에 17팀이 스탠리컵 우승을 했고 7팀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팀이 서부 결승. 그게 콜로라도 1990 몇 년이었는데 콜로라도가 서부 결승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팀 다 물론 이제 조금 에드먼턴이 여기에서도 홈 승률이 그 정도로 인상적이지 않기는 하지만 근데 충분히 좋다라는 거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에드먼턴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뭐 어웨이에서도 막을 수 없는 이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 팀에 필요한 부분은 이것도 추가됐다. 양 팀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리즈에 좀 필요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전방 압박에 대한 대응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포어책을 그냥 이제 전방 압박이라서 풀어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 편이고 사실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결국은 요거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유연하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실제로 지난해 결승에서도 이제 초반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에드먼턴이 조금 이제 희망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그림들이 나왔고 사실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하시면은 작년에 제가 이제 그 경기별 리뷰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플로리다는 1-2 압박에서의 턴오버를 많이 유도를 하고 상대방의 공격 지역 자체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느낌으로 많이 경기력을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는 정말 그 북미식 하키의 굉장히 이상적인 느낌의 경기를 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라별이라든가 대륙별이라든가 하키 경기라는 부분에 대한 스타일, 우리가 축구를 봐도 대륙별로 좀 이제 그 경기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하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미식 하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옵션 자체를 그냥 미연에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느낌으로 들어가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수비수가 D2D 패스를 했을 때도 우리가 바로 압박을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를 자르는 선택을 한다.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프보드 쪽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맨오맨 같은 느낌으로 달라붙으면서 그냥 이제 퍽이 나갈 수 있는 옵션 자체를 다 차단을 하면서 이렇게 잘라먹는 느낌의 그런 느낌의 하키를 구사를 하는 게 그게 북미식 하키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트랩이라든가 물론 이제 북미에서도 트랩을 쓴 적이 유행을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유럽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동적인 포메이션도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 많이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카자흐 같은 팀은 중립 지역에서 막 3-2를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북미 한계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에. 그리고 이제 뭐 로코모티프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중립 지역에서 2-3 투랩을 쓰면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 너희들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브레이크아웃 뭐 어떻게 하든 들어와봐. 우리가 중립 지역에서 다 끊어줄게. 이런 느낌의 조금은 대륙별이라든가 나라별로 그 하키를 생각하는 그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플로리다는 정말 전형적인 북미 스타일 하키 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의 브레이크아웃이라든가 이런 이제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미연에 한 방씩 다 들어가서 차단을 하는 그런 느낌에서의 경기 운영. 그리고 1-2도 이제 정말 북미식 좁은 링크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플로리다의 강점. 이거는 사실 캐롤라이나도 이번에 못 들었죠. 그죠? 보셨겠지만 경기들, 동부 결승들 보셨겠지만 캐롤라이나조차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응할 만한 카드 자체는 일단은 좀 확보를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제이크 월먼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제이크 월먼이 들어온다라고 한들 얼마나 이제 수비 대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좋아지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어서 이제 제이크 월먼이 처음에 영입을 했을 때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클링베리도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결국은 지금 월먼이랑 클링베리가 굉장히 퍽 운반이라든가 그런 이제 지역을 풀어나가는 데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플로리다의 전면적인 압박에 대한 대응을 수비수들의 퍽 운반 능력이라든가 공격을 이제 조금 더 창출한 능력을 이제 기대면서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이번 플레이오프를 보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래서 일단 에콜론 부샤르, 너스 클로크, 그리고 월먼 클링베리 이런 선수들의 또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운반을 할 수 있는 선수의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치 패스 등 같은 부분으로 지역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밸런스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에드먼턴의 수비진 자체가 6명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동시에 깨할 수 있는 수비 선수들도 몇 명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전방 압박을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수비진이 조금은 이제 모바일함을 조금 더 이제 올리게 되면서 퍽 운반을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퍽 운반만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스트레치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라는 부분.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비진에서 일선에서 퍽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결국은 얼마나 상대방이 전방 압박에 대한 대응 자체가 유연하게 될 것인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게 될 겁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뭐 이런 내용,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내용도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 리뷰 때 결국 다 이야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뭐 세부적인 내용은 뺐는데 이렇게 이제 이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거를 얼마나 잘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선수들 턴오버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전체적으로는 이번 시리즈들을 봐도 물론 이제 어려웠던 경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템파 시리즈에서 꽤 어려운 경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뭐 토론토 시리즈에서는 초반에 이제 굉장히 좀 빡센 장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네들의 경기 운영 자체를 잘 하는 그림이 되게 되고 전방 압박 플랜 잘 먹혀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턴오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비수들의 골도 이제 들어가는 그림들이 이제 슬슬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경기가 쉽게 풀리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거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수비진들의 좀 턴오버 관리 같은 부분을 좀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플로리다가 조금 경기가 애매하게 흘러가게 될 때 수비진들이 워낙 이제 핀치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팀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비수들이 퍽을 블루라인 근처에서 많이 만지기도 하거든요. 많이 만지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펌블을 한다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수비진이 턴오버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브레이크어웨이 찬스를 내준다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사실은 나왔을 때 플로리다가 게임이 굉장히 애매하게 풀렸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론토 시리즈에서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매슈 나이즈 선수 같은 선수한테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라인 체인지에서 좀 느슨한 부분이 나왔었고, 그리고 빌리암 닐란데르 같은 선수한테 브레이크어웨이 딱딱 이제 먹여주고 했었던 게 그런 턴오버들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많이 뒤틀렸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드먼턴도 사실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드먼턴도 엄청나게 위협적인 스피드를 지닌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드라이자이틀, 맥데이비드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막 카파넨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스피드에서 이제 좀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브라운 같은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빠르게 뛰쳐나가면서 역습 패스라든가 이런 거 이제 딱 받아먹어가지고 또 좋은 그림들을 만들 수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라인 쪽에서 최종적으로 퍽을 만져야 되는 수비수가 좀 허무한 턴오버를 해가지고 쉬운 찬스를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드먼턴은 지키는 운영도 잘하는 팀이에요. 이제 선제골을 넣었을 때 작년에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노블라우크 감독이 들어온 이후로는 확실히 수비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게 되면서 그런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키플레이어 보고 넘어갈 텐데, 키플레이어는 에드먼턴의 에번 부샤러 선수를 뽑았어요. 부샤러 선수의 역할이 이번 시리즈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일단 라운드별로 플레이 2024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라운드별로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은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시리즈에서는 7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샤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 중계진도 부시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굉장히 강력한 슬랩샷에서의 공격 기여.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또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뒤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지난 플레이오프의 기억을 되새겨 봤을 때는 플로리다 시리즈에서는 7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부샤르 선수가 좋은 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사들이 이제 좀 높은 우리 영양사들이 이제 좀 좋아하실 만한 골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1라운드 3차전 같은 경우에도 파워플레이 결승골, 그죠? 그걸로 이제 게임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티골 활약이 있었 동시에 파워플레이 결승골 있었고, 그리고 이제 1라운드 4차전 같은 경우에도 3피리어드에 멀티골 넣으면서 동점 만들고, 결국 이제 그 동점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드라이자이트리 마무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부 결승 같은 경우에도 3차전에 선제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골을 굉장히 잘 지키는 에드먼턴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선제골 넣어줬다라는 그런 그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느낌에서 이제 부샤라 선수의 주요 득점 같은 부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골을 넣었을 때 굉장히 주요 국면에서 득점을 한 게 많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 탈출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SNS라든가 이런 자료들 많이 보셨겠지만 에번 부샤라 선수가 사실은 지역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올해 리그에서 거의 굉장히 독보적인 느낌으로서의 경기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퍽을 많이 운반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터보가 있긴 하지만 그걸 고려를 해도 리그에서 이제 굉장히 특급 옵션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적으로 퍽을 운반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이제 스트레치 패스로 이렇게 이제 지역을 창출한 그런 그림을 모두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부샤르 선수 같은 경우 공격 지역에서 파워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븐 스트렝스 상황에서도 이제 강력한 슈팅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는 역까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샤르 선수가 지난 플레이오프 때, 지난 이제 작년의 결승전처럼 물론 이제 포인트를 많이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골에서의 기여 같은 부분도 조금은 확실하게 들어가야 이번에 에드먼턴이 조금 더 시리즈를 좀 원하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샘 라인하트 선수를 뽑았습니다. 플로리다 라인하트 선수를 뽑은 이유는요,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라인하트 선수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좀 골 결과가 좀 적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경기 숫자도 좀 적기는 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에는 24경기에서 10골을 득점을 했는데,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15경기에서 이제 골을 4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인트로 바라봤을 때는 뭐 작년보다 부진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라인하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골을 좀 많이 넣어줬을 때 좀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하잖아요. 물론 이제 골만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지난해도 정말 많은 골을 넣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골 이상, 35골 정도 넣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골을 좀 많이 넣어주는 그림이 됐을 때, 역시나, 또 1라인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이제 이 슈팅 성공률 자체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플레이오프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12.8%는 아주 이제, 정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9.8%.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라인하트에게 기대할 수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골도 골인데, 라인하트는 역시나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꽤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굉장히 영리한 수비를 또 잘하는 느낌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바르코프랑 같이 이런 이제 공수 겸장 같은 느낌의 이런 모습을 뭐 올해는 또 확실하게 풍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셀키 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되긴 했지만 파이널리스트 3위에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라인하트 선수의 수비적인 능력까지도 1라인에서, 그러니까 바르코프 라인하트가 뛰면서 상대방의 이제 힘을 좀 막아주는 그림. 이제 요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득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같은 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운영을 에드먼턴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블라우크 감독도 이제 거기 이제 정말 이제 도가 터가지고, 뭐 댈러스 시리즈 이제 쭉 라이브 코멘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것도 짚어드렸지만은, 그 페널티 킬링 끝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둘이 같이 나올 때가 있고, 그죠? 근데 우리 페널티 킬링 끝난 상황에서도
아니면 이제 우리 파워플레이가 끝난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파워플레이 2라인으로 끝났을 때 그 다음 이제 시프트에서 이렇게 세 명을 이제 뭐 드라이아이트 맥데이비드 이렇게 뭉쳐가지고 툭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맥데이비드랑 드라이아이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물론 예전에도 드라이아이트 맥데이비드를 좀 수틀리면 같은 라인에 배치를 해가지고 힘을 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유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경기 시작은 맥데이비드랑 드라이아이트를 1, 2라인에 분산해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막 경기가 뭐 0대2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경기 중반부터 드라이아이트를 맥데이비드를 붙여가지고 힘을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우드크로프트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노블라우크는 거기에서 조금 더 유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이 시프트를 쉰 상황, 뭐 페널티 킬링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두 명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순간 힘을 주는 그런 운영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파워플레이 2분짜리라고 하면은 그 뒷시프트를 2라인이 항상 소화를 해가지고 1라인 선수들이 왜냐면 이제 맥데이비드 드라이즈 딱 나왔을 때 우리도 1라인을 딱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도 그런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르코프랑 라인하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라인하트가 골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중요한 과정에서 맥데이비드 드라이아이트랑 매치가 됐을 때도 유연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올해도 상당한 접전이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은 좀 상당한 접전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에드먼턴이 접전을 만든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접전 같은 느낌이 더 나. 물론 이제 7전으로 끝났으니까 접전이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3승을 쭉 따고 난 다음에 뒤쪽이 3승을 땄고 이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왜 우리가 요즘 좀 오래된 인터넷 말이긴 하지만, 뭐, 엄대엄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텐데. 근데 올해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올해는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작년에도 저는 좀 플로리다 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근데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큰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팀이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냥 상황적인 부분에서의 그림도 그렇고, 물론 1차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좀 일방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좀 뜯어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드먼턴이 승리를 만들 수 있는 플랜 자체를 일단 잘 가져가는 모습들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그림도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요, 에드먼턴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 같은 팀을 사실은 상대를 해보지가 않았어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둘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붙었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이전에 붙은 팀이 이 팀이랑 비슷한 성향의 팀이 있었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에드먼턴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깨고 올라온 팀들은 플로리다랑은 살짝 상반된 스타일의 팀입니다. 비슷한 느낌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살짝 상반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일단 1, 2, 2를 쓰는 과정에서도요, 플로리다만큼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가 작전 수행 능력이 좋지 않아요.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중립지역에서의 플레이는 세 팀 다 약간 수동적인 스타일을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상대방을 막 벽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좁은 쪽으로 막 유도를 해가지고 막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중립지역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베이거스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1-1-3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쭉 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상대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동적인 1-1-2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좀 뒤쪽으로 물리는 느낌의 중립지역 운영을 하고, 댈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플로리다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지역 자체를 통제하는 것 자체는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랑 이제 갭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비 지역에서도 좀 압박의 강도가 좀 센 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갈아봐도 앞선 세 팀이랑 좀 비슷한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드먼턴이 깨고 온 그 부분이 일단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작년에 붙어본 상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반면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팀을 깨고 올라오긴 했거든요. 일단 이제 그걸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피지컬에서의 강점, 그죠? 플로리다가 독보적으로 지금 바라보시면은 LA 베이거스 댈러스보다 60분당 히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막 댈러스보다는 17개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LA랑도 지금 12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1-2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구사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들이받는 부분에서의 체킹, 정말 들이받는 바디 체킹 느낌에서의 운영을 잘하게 되면서 이제 좀 거기서 탈출이 안 되는 그림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들이, 플로리다의 상대들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60분당 히트 숫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만났었던 플로리다와 LA 베이거스 댈러스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댈러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바라보시면 에드먼턴이 부지런한 이런 이제 활동량, 피지컬 플레이, 실제로 이제 보시면 뭐 네트압 쪽에서도 이제 좀 이기는 그림들이 많았었고, 그런 그림에서 좋은 그림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플로리다는 완전히 이 세 팀과는 스타일이 다른 팀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일단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뎁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뎁스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은 NHL 역대 10포인트 이상 득점한 선수가 10명 이상인 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에 10포인트 이상 기록한 선수가 10명 이상 있었던 팀들이 요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요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0명 이상은. 2011년 보스턴, 2014년 LA, 2023년 베이거스, 2006년에 캐롤라이나랑 에드먼턴이 둘 다 10명 이상씩 있었고요. 2008년에 디트로이트, 2014년에 레인저스, 그리고 2015년에 시카고 블랙호크스, 2025년에 플로리다입니다. 공통점을 체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승한 팀이 많죠. 11년 보스턴, 14년 LA, 23년 베이거스, 2006년 캐롤라이나, 2008년 디트로이트, 2015년 시카고까지 6팀이 우승했습니다. 이 중에 나머지 두 팀조차 스탠리컵 파이널리스트였죠. 그리고 2006년 에드먼턴은 캐롤라이나한테 졌던 거였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뎁스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번에서 압도적으로, 물론 이제 저쪽도 좋지만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에드먼턴이 자주 보인 승리 패턴 자체는 이번 시리즈에서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워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스타 파워 등을 기반으로. 보시면 이제 뭐 댈러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드라이자이틀이 이 말도 안 되는 각종에서 골을 넣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 국면에서 이렇게 또 이 맥데이비드 같은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스타 파워 등으로 리드를 잡은 이후에 전체적인 수비력 자체의 수비력을 풀어가는 느낌의 경기력 자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요런 운영을 잘 하게 되면서 분명히 에드먼턴이 이기는 게임들이 이번 시리즈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거는, 라이브 코멘터리 때 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박스원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슈팅 레인 자체를 잘 통제를 하는 경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에드먼턴이 기본적으로 슛 블로킹을 위시한 지역 방어를 많이 펼치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퍽이 이제 높은 쪽으로 올라갔을 때도, 그 슈팅 레인 자체를 이렇게 잘 자르면서 올라오게 되면서 상대방이 슈팅 자체를 잘 통제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블로킹으로 통제를 하든 슈팅 레인 자체를 쉽게 내주지 않든, 이제 이런 그림에서의 운영 자체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에드먼턴 수비 시스템 자체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에드먼턴 슈팅 통제력이 나쁘지 않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러니까 경기당 유효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27개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60분당 블로킹 숫자도 17.38개, 이거 뭐 그렇게 낮지 않더라고요. 상위권이더라고요. 이번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 기준으로 해봐도. 근데 이게 아까 에드먼턴이 이긴 팀들을 돌이켜봤을 때는 플로리다 같은 시스템을 구사하는 팀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리다는 이런 팀을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어느 팀이냐면요, 토론토였어요. 토론토가 올 시즌 크랙 베르비 체제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수비 커버리지가 바뀌게 됐고, 일단 이제 에드먼턴과 비슷한 느낌으로 박스원에다가 상대방의 슈팅 레인을 통제하는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결과 어떻게 됐죠? 결국은 플로리다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승리에서는 원정에서의 대승도 몇 번 포함이 돼 있었고, 요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나리오를 통해서
잡는 경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전 팀들,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를 이길 만큼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느낌의 뭐 예방주사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토론토라는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왜냐면 토론토가 이제 수비 지역에서 풀어나가는 거는 에드먼턴이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 그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플로리다의 압박 운영에 옵션들이 통제가 되면서 위험한 기회가 이전 시리즈들보다는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셨지만은 1-1-2 압박을 하기는 하지만 플로리다만큼 완성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플로리다의 압박 운영에 옵션들이 통제가 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기회가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골텐딩이죠. 보브롭스키 대 스키너. 일단 이제 두 선수가 이제 이 지난 시리즈에서의 모습을 보셨을 때는 경기당 이제 이 고위험 지역 세이브 숫자도 보브롭스키가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이제 고위험 지역 슈팅 허용도, 그러니까 슈팅을 맞은 것도, 그죠? 그것도 이제 보브롭스키가 조금 더 많았는데 세이브 성공률도 보브롭스키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예, 그죠? 그런 과정에서도 좀 이제 스키너와 보브롭스키가 역시나 근소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요즘에 스키너가 이제 워낙 경기력이 좋고 하는 그림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브롭스키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근소한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선수층 이야기를 잠깐 하기는 했지만 하이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먼 선수가 결국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드먼턴 같은 경우는 뭐 뎁스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 아까 5골 이상 득점자, 뭐 10포인트 이상 뭐 그런 거 이제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이 좀 약해졌죠. 하이먼이 결국 빠지게 될 예정이니까. 근데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1, 2, 3라인이 여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역시나 좀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그림이 됐고, 결국 이제 하이먼을 빼게 된다라고 하면은 플레이오프에서 5골 이상 득점자 숫자의 격차가 3명에서 2명으로 좁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포인트 이상 득점한 숫자, 그죠? 10포인트 이상 득점한 선수 숫자도 3명에서 4명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에드먼턴이 확실히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이제 3라운드까지 뽑아오는 걸 보시면은 고위험 지역에서 정말 이제 뭐 피지컬 잘 활용해서 좀 쉽게 골을 넣는 그런 뭐 페리라든가 이런 선수들 그런 골을 많이 넣었고, 실제로 고득점 지역에서 이제 또 재미를 보는 선수들이 이 뎁스 선수들 중에서도 꽤 많기는 했거든요. 실제로 서부 결승에서는 또 그 역할을 뭐 누전 토킨스도 그런 에서 좋은 그림들이 나왔었고 했었는데, 고위험 지역 이제 그 기대 득점 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플로리다 쪽이 사실은 근소하게 조금 더 좋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먼이 여기서 빠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베닛 선수랑 누전 토키스를 비교를 했을 때도 베닛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버에기 선수랑 헨리크를 비교를 했을 때도 1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머지 바르코프, 맥데이비드, 커척, 하이먼, 라인하트, 페리, 그다음 말샹, 케인,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소하게 계속 이제 에드먼턴이 좀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이먼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 그림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제 서로 고위험 지역 득점 싸움을 좀 많이 만들게 된다라고 해도 골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또 훨씬 더 이제 기대 득점 값이 높았던 선수들은 결국 이제 플로리다 쪽에서도 더 많은 부분, 좀 초월적으로 높은 선수들이 더 많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또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플로리다 팬서스는 피지컬 포스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비 지역에서도 피지컬이 진짜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이것도 이제 1라운드부터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미콜라, 세스 존스 이번에 영입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누구냐? 사이즈 괜찮은 수비수들이 있죠. 대응이 될 만한 카드.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정말 네트 앞쪽에서 이렇게 힘싸움, 그죠? 몸싸움 이런 걸로 재미를 봤었던 케인이랑 페리 같은 선수들의 대응도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플로리다의 4대2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고위 뭐야 이거. 중간에 없앱시다. 예. 결론은 플로리다의 4대2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에드먼턴은 기존에 보여줬던 경기력에서 축소될 만한 요인들이 좀 있는데 플로리다는 사실 축소될 만한 요인을 그렇게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게 되고 좀 이런 차이가 결국은 누적이 되게 되면서 또 4대2 결국 이제 플로리다가 2년 연속 우승을 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해서 전혀 이제 에드먼턴이 이길 사이즈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에드먼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번에도 플로리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 가면 갈수록 2라인의 경기력, 플로리다 2라인의 경기력도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비 지역에서의 득점 카드 같은 부분도 뭐 플로리다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죠. 에드먼턴도 사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클링벨이랑 월먼이 이렇게 잘 구축이 되게 되면서 이제 또 힘이 많이 생기고 공격을 많이 풀어나갈 수 있는 카드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에드먼턴도 플로리다도 마찬가지로 그죠? 세스 존스 중요할 때 골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에크블레드도 좋은 슈팅으로 이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미콜라도 마찬가지고, 네이트 슈미트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림들의 카드가 사실은 비슷하게 대응될 만한 카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플로리다가 조금 더 우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프리뷰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가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내일부터 이제 경기 맞춰가지고 라이브 코멘터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날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경기 진행되기 전날에 제가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심층적으로 이제 올해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뭐 결국 이제 뭐 7경기지만은 단기전으로 펼쳐지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제 마지막 승자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